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안전수칙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다는 건데요. 운행 지연 등 출근길 일부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출근길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광화문은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바쁜 곳인데요. 평소 많은 버스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운전석 앞쪽으로는 오늘부터 안전운행을 시작한다는 피켓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출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배차 간격은 조금씩 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구를 지나는 간선버스, 이른바 파란 버스들은 배차 간격이 10분 안팎까지 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교통앱을 미리 확인하시고 출근길을 조금은 더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법투쟁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노사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지만 곧바로 파업하는 대신 준법투쟁, 그러니까 안전운행부터 시작한 건데요. 건널목 앞 우선 멈춤이나 휴게 시간 준수 등 말 그대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운행한다는 것으로 다행히 버스대라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길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 출근 혼잡 시간대 운영을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열차 투입도 늘립니다. 또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운영합니다. 구별 셔틀버스 운행 노선도는 서울시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9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였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기본급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노조 측 입장과 통상임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사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자정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자는 조정안을 지시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다만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고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한 교섭을 먼저 촉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사 간 추가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갈등이 이어지면 전면 파업 돌입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도 조속하고 원만한 노사 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만큼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다음 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고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첫 합의기일도 당일 열렸는데 여기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이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걸로 파악됐는데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도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선고기일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일 나올 대법원의 선고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 자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 자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심판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법대로 할 거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선 전에 이 후보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라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당내 전반적으론 대법원의 빠른 선고가 오히려 이 후보의 2심 무죄를 확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재판 리스크가 불거진 데 다소 당혹스러운 기류도 엿보이는데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경고가 흘러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대선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선 본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흘러나오는 선대위 구성 면면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줄곧 강조해온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출 직후부터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며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본선을 이끌 통합 캠프 1호격으로 진영을 초월해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이 후보 입에 오른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중간중간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제가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 윤 전 장관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경제에도 전문성이 있다며 다행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보수 인사 추가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계파를 초월한 인재 영입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 끝에 탈락한 박용진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만 쏠리지 않도록 진보 진영을 더 다지겠다는 조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에요. 저는 이제 레프트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친노계인 강금실 전 장관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중요 고비마다 이 후보의 쓴소리를 내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받는 우상호 전 의원은 강원 지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용했습니다. 비명계 유력 인사인 김부겸 전 총리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유승민계로 경북에서 3선을 한 건호올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도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 유세를 맡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진영과 계파를 초월한 대선 캠프로 지지층은 물론 중도 무당층 표를 확실하게 끌어모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0.73%포인트 차 석패를 반면교사 삼아 본선 레이스 초반부터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내 경제 속보입니다. 3월 생산은 증가한 반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증가하며 광공업 생산이 2.9% 늘어난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0.9%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승용차 등에서 판매가 줄어 0.3%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농업과 건설, 금속기계 등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건설 기성은 토목과 건축 등에서 공사 실적이 줄어 2.7% 감소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의 승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였습니다. 이들은 탄핵 반대 대 찬성 1대1 구도로 결선을 펼치게 됐는데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에 따라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4강에서 대권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안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홍 후보는 정치 인생을 졸업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림으로 참 훌륭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결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탈락한 후보들의 위로를 건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2차 경선 결과 역시 선거법에 따라 구체적인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장 본선 행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만큼 김문수, 한동훈 양자 모두 압도적 승리는 거두지 못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또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탄핵 찬성파인 한 후보 간 양보할 수 없는 1대1 구도 속 더욱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한덕수 출마론에 긍정적인 김문수 후보. 반면 일단 경선에 집중하자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양자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최종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로 추려졌지만 누가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진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에 더해 당 지도부 입에서 단일화 경선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 최종 시한은 다음 달 1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 2인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보수 진영의 시선은 일제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빅텐트의 큰 축으로 꼽히는 한 대행의 출마 그리고 후보 단일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말을 아끼던 당 지도부 입장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보수 진영 대선 전략의 상수로 놓는 일종의 공식 선언이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에선 단일화 언급은 패배주의란 일각의 비판에 민주당에 맞서는 최종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왜 문제가 되느냐는 반박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당 안팎에선 한대행 출마를 전제로 한 빅텐트 구상도 한층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까지도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좁겠다라고까지도 하는 거를 내가 쭉 들었습니다. 관건은 단일화 시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다음 달 3일 당의 최종 대선 후보 선출과 함께 일주일 남짓의 초읽기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만약 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기호 2번으로 등록하려면 입당부터 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단일화 시한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할 대선 후보의 윤광 역시 이 시기와 맞물려 더 명확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결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반대파 후보 나란히 한 명씩 뽑힌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했을 때부터 이런 구도가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그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쪽 그러니까 반탄의 목소리가 많이 보였어요. 네. 뭐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반탄파 2명이 되는 게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또 반탄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 모두 다 이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 샤이 보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탄핵이 아까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번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탄과 찬탄의 구도가 2대2 구도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켜보면서 그러면 반탄 쪽에서는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고 찬탄 쪽에서는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냐 했을 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보다 적극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당대표로서 움직였던 한동훈 후보가 찬탄의 그 대표적인 상징이 됐고 또 김문수, 홍준표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반탄의 상징적인 인물이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더 상징적이다 해서 양쪽 구도 속에서 가장 상징되는 인물이 2강 구도로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양쪽 구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극단의 인물입니다. 탄핵 반대와 찬성. 사자가 뽑혔을 때는 그것도 이제 2대2였잖아요. 네.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홍준표.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선명성 있게 국민의힘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제일 선명했던 게 이제 김문수 후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김문수 후보가 들어온 것이고 네. 한동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어쨌든 계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다는 그 상징성.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하는데 이번 김문수 후보가 또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홍준표 한동훈 후보도 마지막엔 거의 뭐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게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이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홍준표, 김문수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택된 게 당원 투표가 50%나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탄핵을 둘러싼 입장, 그러니까 양극의 인물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명을 추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건 뭐 이따 또 말씀 나누겠죠. 네. 안철수 후보는 힘을 보태겠다고 이제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부터 3강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어정쩡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반탄인데 처음에는 반탄 그룹이었잖아요. 이 홍준표 후보가 반탄이라고 상정화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만찬에도 참석을 하고 그때마다
지금 한동훈 후보로 굉장히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 이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홍준표 후보가 이런 상징,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복심 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는 어떤 후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경선 과정에 돌입하니까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거리를 둔 발언들을 했어요. 탄핵과 관련된 개헌과 관련된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는 초지일관 어쨌든 대통령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였지만 지금 그 홍준표 후보는 그걸 말렸어야 됐고 적극적으로 개헌은 잘못됐고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홍준표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경선 과정에서 또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또 한 가지 페이는 뭐냐면 3년 전에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8년 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컨텐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를 찍으면 어떤 거 하나는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는데 이번에는 상대를 공격하고 코너에 몰고 이런 아웃복싱 스타일의 그런 정치는 똑같으나 그런데 홍준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임팩트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못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3년 전과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페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통해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으로 남고 싶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근데 바로 만료하는 편지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하니까 이제 탈당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아직 탈당하지 않았죠. 이제 오늘이나 내일 한다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설령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패배한 후보, 경선 후보가 끝까지 돕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상의 정치적인 하나의 문법이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정치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제 경선 전에도 그 얘기 좀 했어요. 만약 이번에 실패한다면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는 해왔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지금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힘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어쨌든 민주당과 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이른바 이제 그 백의종군하면서 말이죠. 탈당까지 안 할 거라고 봤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 그야말로 탈당을 제출할지 모르겠는데 좀 뜻밖이긴 해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54년생이니까 아직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지금 이 보수의 상징으로 쭉 정치를 해왔어요. 대선도 벌써 3번째 도전하는 것이고 했고 그리고 당대표도 역임을 했고 말이죠. 도지사도 했고 지금 대구시장이었고 그러한 경력을 볼 때 이제 이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바로 은퇴하는 건 대단히 뜻밖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상당히 정치적 경력을 쌓은 이런 이른바 거물이라는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이 뭐가 안 될 때는 정계 은퇴를 깨끗이 하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제 대선에 도전하고 이런 경력들 쌓은 분들이 너무 정치권에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일반이 볼 때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너무 정치가 구태에 젖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교체와 쇄신과 이런 걸 위해서 좀 어쨌든 과거는 물갈이란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물갈이란 말 많이 없어졌는데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고 이러면서 볼 때는 좀 그 모양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한 것 자체가 신선하게 보였다고 할까요? 근데 대단히 의외였고 일반적인 정치 문법과는 좀 안 맞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 최종 2인에 든 것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갤럽 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 작년 11월까지는 잠재적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상당히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14% 내외, 15% 내외였다가 추락을 합니다. 언제부터 추락을 하냐면 12월 개헌 이후부터 완전히 추락을 해서 갤럽이 한 5% 내외의 밑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갤럽
적합도에서 13% 내외, 15% 내외에서 역전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한 2%, 3%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 5%부터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 서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 그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왜 네. 여론조사가 워낙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아니다. 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계엄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라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그런 호소가 어느 정도는 당원이나 혹은 또 일반 국민에게 먹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이 오늘 밤 양자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여전히 뭐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이제 2강에 들어왔다면 덜할 텐데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에 대해서 네. 찬반 논란이 대단히 거셀 겁니다. 아마 워낙 양극에 있던 인물이어서 탄핵을 네. 둘러싼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아마 이 문제도 이 의제로 많이 올릴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 경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말이죠. 쇄신과 반성의 얘기가 너무 없어요. 한동훈 후보 경우에는 뭐 일관되게 이제 계엄에 반대하고 말이죠. 탄핵에 이제 적극 찬성 탄핵에 찬성이 왔는데 그 외의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물론 그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쭉 이제 돌이켜 보면 말이죠. 쇄신 반성 얘기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치 같은 거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야겠다는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탄핵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 바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착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그동안의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일 대우가 돼서 미뤄도 지금 쉽지 않은 대선인데 왜냐하면 탄핵을 그리고 계엄을 초래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에 대한 쇄신 반성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너무 그게 없었다. 네.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둘러싼 논쟁이 있을 것 같고 전 오늘 내일 그 토론회에서도 말이죠. 토론회에서도 좀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김문수 후보께서는 너무 윤 대통령과의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반대하고 말이죠. 네.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양강까지 오긴 왔어요. 선명하게 이제 온 거죠. 그 이제 구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국민 일반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 아마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탄핵 찬반,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관계 설정, 그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 이런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가치와 비전이다. 이제 그 얘기가 좀 같이 곁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그 단일화 이슈, 빅텐트 이슈가 사실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이후에 단일화를 위한 추가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또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원 당규는 사실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당헌은 특히나. 네.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는데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이게 한번 고쳐지면 언제나 보편성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과 마찬가지로 당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당원 당규에 전혀 없는 뭐 편법적인 그런 지금 그 뭐 단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이 당이 뭐 대선을 치르거나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단일화할 거야.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보편성이 지속성이 무너지는 거죠. 특히나 지도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정파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또는 뭐 전원위원회를 연다든지 중앙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지도부가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지도부가 더군다나 이 지도부는 사실 후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 대통령 후보한테 가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제 사실 거의 선대위에 불과합니다. 근데 자신들한테 권한이 전혀 없게 되는 며칠만 있으면 5월 4일인가요?만 되면 이제 당무 우선권이 대통령 후보한테 가는데 그 대통령 후보가 사실은 결정할 문제거든요. 네. 단일화 하든 뭘 하든. 근데 지금 그 며칠 후면은 권한이 전혀 없어지는 지도부가 미리부터 단일화라는 위에서부터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 지금 이런 태도는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선은 그러면 결국에는 단일화할 사람을 뽑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까 김문수 후보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화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면도 작용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이 국민의힘의 이 전반적인 그리고 이제 구 여권이죠. 보면 한도수 권한대행이 이제 변수로 들어오면서 이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약간 이브릭으로 좀 격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8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좁히고 다시 또 이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가 이제 양강으로 안착이 됐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 거의 끊임없이 이제 한도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를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종훈 평론가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그럼 이게 도대체 지금 경선에 대한 집중도가 도대체 높아질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경선을 하고 치열하게 뭐 물론 경선의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말이죠. 그 자꾸 한도수 권한대행의 단일화 얘기하면서 또 단일화의 내용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5월 10일, 11일이 그 후보 등록일 아닙니까? 그럼 10일 날까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5월 3일 날은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된 날이고 네. 또 일각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5월 24일이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말이죠. 대선 이 사회에 보면 많은데 그런 정도는 그렇게 항상 약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고충을 알겠어요. 네. 워낙 지금 이게 이재명 저쪽 후보가 워낙 강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상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 국민의힘의 이 자강을 통해서 그리고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길로 왔죠. 이제 뭐 지나간 거 탓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근데 뭔가 현재 있는 후보들을 가지고 자강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한도수 권한대행의 단일화만 얘기를 하니까 내용이 별로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반 이재명 빅텐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기 헌정 회장 그 정대철 회장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단일화 이 빅텐트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격이 워낙 다르고 정치적 지향도 다르고 정치적 성장 배경이 다른데 이분들이 오로지 목적은 하나 반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고요. 전 다른 쪽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파격적인 거대 담론을 내놓고 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표 때처럼 전 대통령입니다만 그 대표 시절에 그 경제민주화 같은 걸 좀 파격적으로 내놓는다든지. 네. 지금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보수 인사들도 접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적극적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정치 절차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단일화하면 다시 입당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면 다시 입당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 말씀처럼 아예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에 지는 걸로 아주 상정을 하고 이게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이 관전자들로서는 대단히 이 보기가 민망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도 포함이 됐고 강금실 전 장관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깜짝 인사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깜짝 안 놀랐는데 왜냐하면 들여다보면 다 이재명 캠프나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윤여준 장관만 하더라도 2012년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공동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윤여준 위원장도 옛날에 자꾸 이해창 총재 시절에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책사 그게 계속 꼬리표가 붙지만 네. 그 이후에 최근의 행보를 보면 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을
이분을 저 정치인으로 만드는데 기여도 하고 또 지금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고 하니까 보수 여야 진보 여야를 막론했던 분이고 네. 강금실 전 법무장관 역시 2021년도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시는 게 사실 깜짝 놀란 건 아니죠. 도리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면 권오을 전 의원이 좀 깜짝 놀랐어요. 네.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이고 개혁파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권오을 의원의 배경이 안동이잖아요. TK잖아요. 네. 그러니까 TK 의원이었던 그 한나라당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의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라는 건 조금 신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폭을 좀 넓혔으면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3년 전과는 뭐가 다르다라고 보여줘야 될 때 물론 캐치프레이즈나 혹은 뭐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달라져야 되지만 네. 사람 그러니까 세를 형성하는 것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남시 또는 경기도에서 계속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폭넓은 이런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고 진짜 우파의 어떤 그런 이 비전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에서 그걸 좀 보여야 한다. 네. 정말 이종교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시 카드를 꺼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뭐 강금실 법무장관이나 뭐 윤여준 전 장관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더 이종교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내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 오후에 나오는데 전원 그 합의체 회부가 되고 그야말로 초고속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최근에 깜짝 놀란 뉴스가 내일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선고가 나온다는 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소부에 회부됐다가 바로 당일날 오후에 전원 합의체 또 네. 회부가 돼서 그것도 놀랐었는데 그리고 바로 또 심리를 속개하고 이틀 있다 또 하고 말이죠. 정말 초고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633 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초고속을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6월 3일 전에 내려진다 하더라도 5월 1일 날 이렇게 선고를 할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대법원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대선 전에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정짓겠다. 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결을 하고 있는 건데 경우의 수 세 가지 아닙니까? 상고가 기각되는 거, 지금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파기자판 얘기를 하는데 파기자판은 제가 볼 때 거의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무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저는 그것도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 남는 건 상고 기각이거든요. 네. 그냥 무죄로 확정하는 거. 그럼 완전히 이제 사법 리스크가 뭐 사실상 해소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소된 거죠. 오늘 공직선거법에 관한 한. 네.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쪽으로 갈 예상을 많이 하겠죠. 대선 전에 대법원이 저러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대법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네. 무죄 취지에 무죄를 확정져도 이건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유죄는 더욱더 그렇고 유죄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이 상황 속에서 되게 파기환송이 유죄 나온 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건 많아요. 지난번에 그런 적 한번 있었죠. 이재명 네. 대표가. 이번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글쎄요. 대법원은 어쨌든 간에 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이 지금 대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유무죄를 알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긴 해요. 네.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633 원칙을 강조해 왔잖아요. 이제 기소되고 6개월 이내 1심, 그다음에 2심은 3개월, 대법원 최종심은 그 이후에 3개월. 이게 633 원칙 아닙니까? 네. 그걸 지키는 건데 대단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내일이 또 큰 변수가 하나 생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김 여사 소환 준비를 마친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 사건을 창원에서 서울로 옮긴 후 명 씨가 서울로 올라와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명 씨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를 밀어주려 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검찰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준비는 마쳤는데 소환 일정 조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최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 여사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검찰 조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에 돌입한 데다 김 여사 관련 특검 도입이 거론되는 점도 소환 일정 조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일단 명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연루된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대납은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확인 작업 다 끝났는데. 검찰이 연이틀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검찰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어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캠프 출신으로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등에서 앞섰던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화랑에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화랑 소유주를 불러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화랑의 공동 소유주인 김모 씨 남매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복수의 인증 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혹시 모를 복제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 추가 등 인증 절차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과 여신업계가 SKT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차단한 데 이어 은행권도 SKT 고객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은행들은 복수의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제폰이 만들어져도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SKT 고객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인증 절차에 안면 인증을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외기관하고 사고 대응이나 공조를 강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SKT 고객에 한해서 인증서 발급 시에 얼굴 인증 프로세스를 이제 거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또 SKT 고객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징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했거나 SKT 고객인 경우 이상거래가 의심될 때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노력에도 복제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선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유심칩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탈취해간 해커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2차적으로 금융사를 통한 대출, 사기 등의 금융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일부 SKT 고객들은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시도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어 SKT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SK텔레콤에서 유심을 교체한 뒤에 교통카드 잔액이 0원이 됐다, 연락처가 사라졌다는 이용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심을 교체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체 뒤에 기존 유심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데이터가 도용될 수 있으니 금속 칩 부분을 가위 등으로 잘라내거나 교체 전에 유심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티머니, 이즐 등의 모바일 선불형 교통카드의 잔액은 미리 환불받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심을 교체하면 이용자 정보가 사라져 교통카드 기능이 막히기 때문이죠. 환불은 교통카드 앱이나 편의점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로 유심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면 교체 전에 단말기에 복사해둬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심 교체 뒤에는 공인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다시 발급받는 게 좋은데요. 무료 교체 시행 전에 자비로 유심을 바꾼 분들도 있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통신요금에서 자동 환급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유심 대란 속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책은 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킹 소식을 알렸는데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문자 메시지는 사고 발생 11일 만에야 발송됐는데요. 뉴스를 보고 알았다, 매장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대처가 늦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매장마다 유심 오픈런이 벌어지는데 몸이 불편해 오래 줄 서기 어려운 사람은 어떡하느냐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줄을 서지 않게 매장이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해도 QR코드를 인식할 줄 몰라 한참을 헤맸다는 어르신도 있었는데요. 유심을 빠르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소외된 이용자는 없는지 살피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유심 교체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와 SKT는 교체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독려하고 있죠. 하지만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해외 로밍 서비스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는 SKT 가입자들은 가입이 어려워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출국을 앞둔 사람들은 공항 로밍 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가족과 미국에 머물고 있는 SKT 가입자 A씨. 해킹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 안심 서비스를 등록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외 로밍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먹통이 되는 상황이죠. 변경하고 개통을 하려면은 국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해외로 나가는 SKT 가입자들은 공항에서 유심을 바꾸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SKT가 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채 해외로 나가게 되면 현지에서의 전화와 문자 등이 모두 차단됩니다. 반대로 해지할 경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만 유심 교체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심이 있다는 소식에 일부러 공항을 찾는 사람도 잇따랐습니다. 출국하시는? 아니요. 주변에 다 없다 그래가지고 네, 오전에는 한 100명 이상 오셨었다고. 어제 신랑이 바꿔가지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식별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은 복제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가 기존의 것과 다르다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T 대리점에서 새 유심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다른 유심을 끼우면 안 됩니다. 또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장시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전원을 꺼두면 비활성 상태가 돼 복제폰으로 접속하는 사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유심 교체만을 위해 한국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충북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교원 보호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위급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충북 청주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특수학급 교실에서 완력을 행사한 뒤 복도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교장 등 4명이 교내에서 다쳤습니다. 당시 특수학급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급에는 선생님 책상 밑에 그 비상벨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비상벨을 통한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교육계에서도 비상벨 같은 긴급 대응 체계만으로는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이 개입할 만한 위급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다가올 때 비상벨을 누르면 누가 달려올 것이며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도교청은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 말고 좀 더 구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특히 교육계는 일선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 사태로 위험성이 표출된 학교가 극히 일부 사례인 만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학교 현장 대응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교권과 학생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경찰은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김성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홈페이지에 32살 남성 김성진의 실명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수도 군단장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벽부터 아내의 수영 강습을 대신 신청하게 하고 중고 물품 거래와 휴일에 반려동물 밥주기 등 사적인 지시를 해왔다는 주장이 잇따랐는데 육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택 수도군 단장과 가족이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사적 지시를 하며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 신고가 잇따른다며 사례를 소개했는데 박 군 단장이 비서실 직원에게 자신의 아내를 위한 수영장 아쿠아로빅 수업을 대리 신청하도록 지시해 새벽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기다리다 선착순 접수를 한 뒤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박 군 단장이 반려 앵무새용 세장이나 손목시계, 러닝머신과 야구 점퍼 등의 중고 거래를 직원에게 대신 시켰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관련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크기는 좀 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해줘.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좀 안 깎아준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또 야구 등 운동 경기 VIP표를 구하라고 지시하고 관사 안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 간담회 때 제공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센터는 박 군 단장이 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관사에 가서 반려동물 밥을 챙겨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도 공개했습니다. 집에 가서 전화 좀 해줘. 예. 집을 두고 왔잖아, 지금. 예. 또리하고 키위 밥을 줘야 되는데. 네, 아침 가겠습니다. 너무 일찍 안 해도 돼,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조성. 관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라고 지시하고 자녀 결혼식 날 직원에게 운전과 하객 자리 안내, 집 나르기 등 사적인 지시를 내리고 식사 가능 인원 150명이 다 찼으면 직원들은 밥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로도 국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향해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 부관직 등 모든 보좌 군인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갑질 가해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인 징벌과 엄단이 우선되어야. 육군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감찰조사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협상을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한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 협상 입장을 밝혔던 우리 정부와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성과 브리핑에 나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또 언급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이 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 can see the contours of a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coming together, and then we've had substantial talks with the Japanese. 6월 3일 조기 대선 때문에 7월 초까지 포괄적인 협상이 어렵다는 게 한국 측의 주장이라고 하자 베센트 장관은 오히려 반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협상을 해결하길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뒤 최상목 부총리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7월 8일까지 차분히 협상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여부는 여전히 답변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관세를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게 분명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지난주 통상협의에서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했던 베센트 장관이 이번에는 한국이 대선 전 협상 해결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했습니다. 오늘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재계 총수들을 만날 예정인데 미국발 관세 이슈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김포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문입니다. 이번 방한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성사됐는데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을 서울에 머물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공개 개별 면담할 예정입니다. 대상과 규모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 업계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이 주니어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역시 친분이 있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나 해외 출장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은 이번에 만나지 않고 정관계 인사와도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분야 협력을 위해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는 면담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으로 부친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JD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로 미국 내에서는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궤도에 올라 있는 만큼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총수들과의 릴레이 회동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러시아가 북한군이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참여하는 실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다른 전선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폐허가 된 건물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표적을 향해 사격을 가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쿠르스크의 수잔스키 지구 탈환 작전에 참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러시아군이 러시아 국기를 건물에 꽂은 데 이어 북한군이 옛 소련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흔든 뒤 꽂고 서로 포옹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자국 교관과 훈련하는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북한군의 포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다가오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여러 국가를 대표하는 군부대가 행진할 예정이라며 북한군이 참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군이 앞으로 다른 전선으로 재배치돼 계속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은 북한군이 현 임무를 완수하고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임무인지는 추후 밝혀질 것이고 최종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Новий день, новий чіткий доказ, що на Росію треба
тиснути. Тиснути відчутно, щоб вони там в Москві були змушені завершувати. 또 러시아가 다음 주 전승기념일 연휴 기간 72시간 휴전을 선언한 데에 대해서는 조작을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이 휴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최대 5만 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 등 제3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군을 훈련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훈련을 광범위하게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군대 파견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대가성 지원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다목적 구축함인 최현호 진수 사흘 만에 진행된 첫 무장 시험 사격을 참관하고 해군의 핵무장화의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원 등이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 시험에 착수했다며 시험 사격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를 점검했더니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때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허위로 결혼하거나 가점을 높이려고 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 세 자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 청약 가점을 받으려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습니다. 실제 부부가 아닌 B씨와 C씨, 하지만 예비 신혼부부로 위장해 인천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한 뒤 당첨되자 계약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 뒤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이 같은 부정행위는 390건에 달했습니다. 본인 직계 존속 위장 전입은 물론 위장 결혼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등 유형도 다양했는데 이 가운데 직계 존속 위장 전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 때보다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직계 존속 위장 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직계 존속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서 전체 분양단지에 대해서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부정청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계약은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2023년 순살 아파트 5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아파트 등 공공주택과 정부 청사 국립병원 등 공공분야 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92건의 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건축사 사무소들이 입찰 준비 비용과 탈락될 경우 매몰 비용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5,500억 원에 이르는 물량의 감리 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짬짬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정부가 재적생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들이 정한 유급 시한인 오늘까지 최대한 많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오늘자로 유급 처분을 내리고 6월 말쯤 최종 결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유급과 재적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편입학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적된 의대생 숫자만큼 편입생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는 대학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재적생이나 유급생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대학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했을 뿐이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학의 교육 여건을 따져 6등급까지 나눈 뒤 편입 규모를 정하게 돼 있는데 교육부는 의대에 한해 등급과 무관하게 결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매년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 기본 계획만 바꾸면 대학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빈자리 100% 편입하기 허용된다면 대학들은 올해 발생한 결혼을 내년 초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업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을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편입학 검토까지 공식화한 겁니다. 교육부와 의대 학생단체 간담회가 시기 조율 단계에서 불발되는 등 출구 없는 대립 상황에서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70%에게 편입학 경고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이번 달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에 따라 수업에 불참하는 의대생에게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 처분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교육부는 유급 시한이 5월로 넘어간 대학들은 사유와 정확한 시점을 소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오늘 오후 의대 학장들과 만나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의 학사 일정과 보호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급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 의향을 물었더니 과반이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수업 복귀 설문조사가 마무리된 24곳을 정리한 결과 전체의 56.7%에 해당하는 6,742명이 복귀 찬성 응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년별로 조사한 13개 의대의 경우 전체 대상자 가운데 복귀 찬성률은 예과 2학년과 본과 3학년이 51.1%로 가장 높았고 본과 2학년이 49.4%, 신입생인 25학번이 4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입양인 연대와 공동으로 입양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재외동포청이 개설한 입양동포 전담 상담 창구에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선 국내외 입양동포와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입양 정책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중심 지원책도 모색했습니다. 23시간 만에 진화된 대구 북구 함지산 불이 대부분 재발화해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일출과 동시에 재발화한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 진화 헬기 14대와 진화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2시쯤 발생한 함지산 불은 산불 영향구역 260헥타르를 태우고 23시간 만인 어제 오후 1시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후 6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7시 반쯤 함지산 내 백년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산불이 부분 재발화했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은 대도시 야산에서 발생한 도심 산불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아파트가 밀집한 곳까지 확산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야간 진화에 나선 수리온 헬기의 모습 아래로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틀 만에 겨우 꺼진 대구 함지산 산불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기부터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바로 옆까지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주민들은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초속 15m의 강풍을 타고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대구 도심 전체가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까지 불길이 밀려들고 대피 안내 문자가 연이어 울리면서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새벽에 4시 돼가 또 이 사이렌 소리 듣고 막 전부 다 나왔는데 동네 사람 저기 거기 왔다가 뭐 불이 이까지 넘어왔더라고. 벌게 막 넘어와가 전부 다 잠도 한숨도 못 잤다 했긴 해.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열화상 드론으로 화선을 관측한 뒤 헬기로 민가 주변에 산불 지연제를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불길이 번지기 전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킨 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야동 일대 신속한 진화와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LPG 충전소 등으로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번 산불은 메마른 대기와 강풍의 영향으로 도심 확산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우리나라 대부분 대도시가 산을 끼고 있어 언제든 비슷한 위험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빅텐트 대 빅텐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정치권의 반명 빅텐트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 원로들이 발을 담글 거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정대철 헌정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까지도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라고까지도 하는 거를 내가 쭉 들었습니다. 네, 이에 맞선 민주당의 대응 전략 역시 빅텐트입니다. 오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와 진보, 친문, 비명까지 아울러서 더 큰 빅텐트를 세운다는 기세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제가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하죠. 지금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에요. 저는 이제 레프트 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연장전입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어제 2차 경선을 마무리하며 경선 레이스 막바지로 접어들었죠. 결승전에서 맞붙을 선수로는 김문수, 한동훈 예비후보가 낙점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결승전을 앞두고 벌써 연장전이 공식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가 더 큰 집을 짓겠다면서 경선 이후 단일화를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동여매던 두 후보, 아직 영장전을 말할 때는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또 한덕수 후보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답을 드리는 자체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입당해서 경선을 빨리 하는 게 어떠냐. 2인에다가 플러스 3 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안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가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저도 찾아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선이 와서 8명이 와서 8명이 뭡니까? 11명이 와서 2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마지막 2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마침표입니다. 대선 4수에 도전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카콜라라는 별명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30년 정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죠. 들어보시죠.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뛰던 노장의 갑작스런 퇴장에 후보들의 덕담도 이어졌는데요. 김 후보는 탈당과 정계 은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헌신적인 열정 이런 부분을 잘 모시고 항상 제 남은 여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 있으시고 젊은 저보다 더 패기 있으시고 배짱 있으시고 기백 있으셨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했지만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존재감이 큰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잠시 쉼표가 될지 정치 마침표가 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인데요. 그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오후 3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 건지 숫자로 좀 보면 대법관들의 첫 심리를 한 지 단 9일 만이고요. 그리고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여기에 또 선고 시한은 56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일단 뭐 1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서도 사실은 배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린 사례는 뭐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이제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대법원 전체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야권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이제 선택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사실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 어떤 선택권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 22일 날 배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했고 그 다음에 그날 바로 또 심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이틀 후에 또 심리를 했어요. 심리를 딱 2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고를 일자로 잡았어요. 예. 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는 이제 36일, 9일밖에 30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당에서 선고까지가 사실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항소심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기록 자체가 대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나눠주고 이거에 대해서 심리를 좀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배당이 22일을 했는데 사실은 5월 1일 날 선고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네. 그러면 이미 어떤 심리를 할 수 있는 준비 상태, 기록 파악 이런 것들은 다 갖춰진 상태였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심에선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 지금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날지 관심입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 났지 않습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1심 무죄고 2심 무죄다고 한다면 이제 대법원도 이제 무죄가 뭐 거의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심에서 일단 무죄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보면 대법원도 무죄로 확정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갈렸잖아요.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1심의 어떤 유죄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의 어떤 해석 자체는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것은 항소심의 무죄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뭐 또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고심 자체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가든 무죄를 가든 뭐 시간은 거의 뭐 판단하는 데서는 거의 뭐 비슷하게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예단적으로 내일 선고 자체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유죄 판결로 파기될 것이다. 유죄 취지로 예. 이렇게 예견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파기환송 시에는 이제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예측을 하던데 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각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가능성 자체를 사실은 뭐 이게 네. 50대 50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쟁점 자체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이제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백형동 부지를 4단계 이상 상향을 했는데 이게 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 공표, 이것이 인식에 의해서 비롯된 거냐 아니면 행위에 관한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식에 관한 걸로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아마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이 무죄 확정을 할 거고요. 예. 그 일부라도 이걸 이제 행위로 본다고 한다면 또 유죄 취지로 또 파기환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률적 판단, 법률적 해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파기환송되느냐 아니면 무죄 확정되느냐, 무죄 확정은 이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거죠. 네.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파기 재판 가능성도 법률적으로는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서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파기 재판한 사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이제 파기 재판 사례가 거의 없어요. 뭐 제 기억으로는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유죄 취지로 하면서 형을 선고한 게 아니고 공소기각을 하면서 파기 재판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파기환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으로 뭐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그에 관해서 어떤 형량에 대한 뭐 조사, 형량에 대한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피선거권 관련된 것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이제 파기 재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파기 재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미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거고, 또 100만 원 이하로 파기 재판을 하게 되면 봐주기 또 판결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기 재판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뭐 없다고 볼 수 있을. 매우 낮다. 거의 네. 뭐 제가 볼 때는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 헌법 84조의 해석,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판결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 사건 자체는요, 그 검찰이 상고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항소심에 선고한 무죄를 검찰의 상고 이유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에 관한 판단이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결 이후에 이거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단지 선고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는지, 초고속으로 진행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런 법률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고를 빨리 해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그 설명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대법원은 판결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그 전제대랄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유죄랄지 무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설시를 하겠지만 그 밖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수사 관련해서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로 올라와서 7시간 넘게 조사받은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검찰에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일단 명태균 씨는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에서 그대로 조사받으면 되는데 누굴 잡으러 왔다고 할지 뭐 전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된다랄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한 행위 자체가 합법이거나 적법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근데 본인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시장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체는 오세훈 시장을 뭐 7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마치 오세훈 시장이 자기와 관련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연기만 피우고 있지 뭐 만났다랄지 이런 뭐 만난 거 위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내가 몇 번 해줬는데 거기에 돈을 받았다랄지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잡으러 서울 왔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용두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14차례 여론조사 해줬다는 거예요. 비공표 여론조사.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뭐 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이 개입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뭐 여기에 개입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에서는 아주 반박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만날 횟수도 몇 번 안 되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쫓아보냈다는 거고 쫓아보낸 다음에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둘이 거래를 한 것이고 자신과는 관계없다 이런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 시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방이 주목됩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 인제와 대구에서 밤사이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여기 앞으로 낮 동안은 대기가 더욱더 고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메마른 대기 속에 오늘 서울 등 곳곳에서 한낮 기온이 27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강풍까지 겹치면서 불길이 번질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또 그 밖에 전국에서도 산림 근처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이 산불이 재발화한 인제와 대구뿐 아니라 현재 그 밖의 전국에서도 산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영동과 충북, 경북 곳곳에 건조경보가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가 쉽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낮부터는 초여름 같은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 보이겠고요. 강릉과 광주, 대구 등 곳곳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행히 노동절인 내일은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고요. 아침에 서쪽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은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지만 가장 건조한 동해안과 대구 등 경북 내륙 지역에는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와 함께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고요. 주말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내일까지 저지대 침수 위험이 높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